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도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만회를 하였는데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 후 또 눌림이 나왔죠. 하지만 눌림폭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히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의 움직임에 비하면 유럽 증시는 야 이거 휴장인가 싶을 정도의 낮은 변동성을 보였죠. 최근 빠르게 올라오고 있던 영국 증시 또한 일주일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반면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통화시장만 놓고 봐도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에 전형적인 발산 패턴을 보이고 있죠. 1월 한 달간 비달러 바스켓이 눌린 상황에서 이제는 달러가 정점을 쳤겠지 싶어서 매도가 쌓이는데 논팜이 잘 나오면서 죽어가던 달러가 다시 급반전해서 작년 12월이 고점권으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두고 Market Rate Cut Fantasy may be over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시장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증시는 AI 테마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것이죠. 통화 시장은 옵션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지라 논팜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들은 풋옵션 저가 대비 더블 넘는 엄청난 시세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감마가 터질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에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 또 유럽 소매 판매까지 나오면서 비달러가 또 부러진다. 그러면 풋옵션 감마가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으면서 확산형 파트는 나오고 있는데 채권시장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보면 단기 국채가 1월 중순에 한번 시세를 냈다가 한참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1월 말에 또 시세를 내고는 2월 들어서 논팜 나오면서 상승세가 확 꺾였어요. 10년 국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세가 났던 것을 1월 한 달 내내 누르다가 1월 마지막 주에 수급에 의해서 살렸는데 이 부분도 논팜 나오면서 한 방에 까버렸어요.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이 정도 금리에서는 어쨌든 한 해를 놓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 금융 환경을 보면 금리나 기대감은 그야말로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 해를 놓고 얼마의 일들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수급은 대충 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년물 기준 3%대 보이면 상반기에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4.5%에서 5%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다가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5% 구간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증시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 채권 시장은 그래도 수급에 의해서 레인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통화 시장은 정직하게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통화시장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엔화가 급락해서 148엔대로 내려왔어요.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2분기부터는 엔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150엔대 들어서게 되면 조심스럽게 엔화 매수를 담아볼 생각이에요. 즉 달러 강세가 마냥 이어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유로화나 기타 비달러 바스켓이 살아나기보다는 엔화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22년 10월에 엔화가 처음으로 150엔 깼다가 또 작년 11월에 또 150엔을 깼었죠. 이번에 다시 150엔을 깨면 엔화가 어쩌면 완전히 박살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150엔 살짝 깼다가 다시 140엔, 8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엔화가 살아난다. 그럼 이거는 저는 엔화가 역사적인 쌍바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면 골드 또한 저가 매수가 5일 연속으로 들어오다가 논팜 발표 이후 또 강력한 음봉을 맞았죠. 하지만 의외로 골드는 제법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고요. 굴이나 기름 같은 원자재들은 사흘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지난주의 상승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눌림이 나왔어요. 특히 기름은 지난주 1월,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상승이었는데 그걸 사흘 만에 도루묵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수요 회복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요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메타의 실적 발표에 시간외에서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폭등이 나왔고 더불어 S&P 선물 또한 신고가를 돌파하자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폭등이 나왔죠. 아시아 세션에서는 이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럽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비농업 고용지수가 35만 3천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자 지수 선물 부러지기 시작했고요. 채권 부러지고 비달러 강하게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을 냉정하게 보면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 부러지는 것에 비해 주가지수는 너무나도 강한데 라고 할 수 있었죠. 우선 S&P나 나스닥 선물이 발표 후에
빠졌다고 해도 전일 메타나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한 부분만 돌려줬지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마이너스 3% 넘는 갭다운이 나오는데 본장 개장하자마자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지수는 전일 기록한 고가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장이 초반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메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숏커버가 나온 것도 있지만 애플에 대한 저가 매수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시총 2위로 밀려났다고 하지만 $180라는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럽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로 저가 대비 3% 넘는 상승이 들어왔죠. 이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는데요. 시장이 강하게 상승 전환하자 S&P 인덱스는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SPW 인덱스, 그러니까 동일가중 지수는 상승 강도도 약했고 막판에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즉 오늘의 상승은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AMD 같은 AI 테마의 거의 마지막 불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상승이라고 보는데요. 실적 발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세를 내버리면 이젠 뭘 더 봐야 되나 싶어요. 실제로 빅스 선물은 잔존일이 지금 2주 내로 남은 2월물도 오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81% 상승했죠. 또 한 달 넘게 남은 이 3월물도 이 15포인트 중반대에서 계속 수렴 중이에요.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동성 선물이 조만간 사고 낼 것 같아요. 이른바 레이컷 팬터시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게 올 것이라고 봅니다. 개별 종목 더 보면 대표적인 증권주인 찰스 슈왑이 증시가 연일 고점을 갱신한 데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만 들어오고 있을 뿐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디데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월 중순, 그러니까 미국 옵션 만기 전후로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나 나스닥이나 새벽 5시 30분까지는 어떻게든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후로는 차익 실현이 나름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러셀도 장 마감 후 빠르게 눌리면서 현물 기준으로는 도치가만 나왔어요. 즉 시장의 상승이 정점에 와서 이제 천천히 밀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그것을 변동성 선물이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매도를 여기서 막 더 늘린다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 폭등 나왔을 때 저는 나스닥 매도 추가 안 했고요. 그 대신 변동성 매수는 이 가격대에서는 3월물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주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금요일의 상승은 일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4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 들어가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변동성이 커질 뿐 계속 상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PBR 테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봐요. 올 한 해 내내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 같은데 정치적 견해는 완전히 배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마켓 퍼포먼스 할 수 있는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콜옵션 매도한 전략 아주 좋다고 봐요.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기존에 발행됐던 논문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등가격 콜옵션 매도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매매 보잖아요. 등가격 매도 못합니다. 왜냐면 월물 초에 등가격 매도하고 이 옵션이 내각이 됐을 때 증거금 관리 이건 논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딥 ITM이 돼서 매일 추가 증거금 요구하는데 기초자산이 매각은 없다는 것이 전제이죠. 그래서 실제 매매에서는 쓸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월물 OTM을 3%짜리 또 4%짜리 5%짜리 이런 거 분할해서 매도하는 거 해지 효과는 별로 없고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이 유입이 큰 중기물 OTM 이런 거를 콜옵션을 레이쇼 스프레드인지 아니면 적은 수량으로 네이키드 매도도 괜찮다고 봐요. 변동성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레이쇼 스프레드는 숏배가 익스포저가 있는 것인데 이거 부적합 하면 매매 아니냐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양 레이쇼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초 자산이 델타 방향이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낮은 비율로 콜 레이쇼 스프레드를 중기물로 잡는 것 이건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실제로 매매할 때는 호가 스프레드를 얼마 줘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증거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실무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결론 저 PBR 주식 매수 그리고 중기 콜옵션 매도 전략은 올해 내내 유효한 전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저는 근월물 옵션이 만기주 거래는 하지 않아요. 옵션이 몇 더블이 나든 저는 근월물 옵션은 도박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따라갈 자신도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이 영역은 마켓 메이커들이나 또 프랍 트레이더 아니면 HFT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라 생각하시고 애당초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 포지션 그대로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변동성 선물 3월물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변동성 선물 매수 더 늘릴 생각입니다.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아직 방향성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따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